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길진주 대리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해외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내 창업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투자자 연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원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임파트너스지 915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 뵈니 더 반갑네요, 대리님. 네. 대표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서류 심사, 대면 심사 등 각종 심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래야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오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정부 지원 사업 심사에 대한 몇 가지 메커니즘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은요, 과연 내가 지원한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떤 분들이 평가하느냐,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서류 심사에서는 대략 5분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저와 같은 마케팅 혹은 경영 컨설턴트와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혹은 성장성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잘 만나시는, 또 자주 만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해 주시는 변리사님들입니다. 변리사님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기술의 차별성, 그 기술의 중요성, 이러한 기술성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VC와 같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과연 이 사업계획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구나,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요 창업 지원 기관의 센터장님들 혹은 매니저님들이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혹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는 창업 대표님들도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내 사업 계획서를 누가 보는지, 어떤 분들이 평가하는지 잘 아셨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컨텐츠를 작성하는 일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자 여러분들, 과연 정부 지원 사업 심사 절대평가일까요? 아니면 상대평가일까요? 물론 심사 평가에 대한 점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60점 이상 합격 혹은 70점 이상 합격, 그런 점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창업자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은 절대평가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가령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씩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간기간에서는 100명한테만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1000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경쟁률 10대 1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10대 1의 경쟁률, 즉 상대평가 안에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운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잘 안 됐어, 다음에도 잘 안 됐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한 그 사업계획서들의 경쟁성.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들의 사업 아이디어도 좀 별로고 사업계획서 잘 못 쓴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땐 상대적으로 여기 창업자분의 사업계획서가 더 돋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은 내 사업계획서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바로 상대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사업계획서 서류평가가 58점입니다. 60점이 커트라인인데 58점이어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혹시 주간기간에 제가 항의나 민원을 넣으면 다시 그게 번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대평가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자분들에게 1억 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드리고요. 100명을 뽑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인기가 많아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심사위원들이 1번부터 1000번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보면서 그때그때 점수를 바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200번까지 봤는데 벌써 점수가 60점 이상을 줬어. 그렇게 되면 200번 이후부터는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사업계획서를 쭉 사업계획서 평가하면서 일단 그룹핑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A그룹이야. 2번 사업계획서는 잘 모르겠어. 괜찮은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B그룹이야.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걔는 C그룹이야.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A그룹, B그룹, C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00개를 뽑는 것 중에서 이미 A그룹은 80개네? 그러면 A그룹에 있는 80개는 모두 다 합격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B그룹이 만약 10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격시켜야 할 그룹이 20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100개 중에서 20개만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B그룹, 나머지 80개와 C그룹 그 미만은 전부 다 불합격되는 거죠. 불합격되는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60점 미만, 59점, 58점, 56점 그렇게 줍니다. 따라서 59점과 60점의 그 갭은 굉장히 큽니다. 바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58점이 물론 아깝긴 하지만 58점과 60점의 그런 갭 때문에 대부분 민원을 넣거나 번복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부 지원 사업 심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았으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하루에 100개까지 서류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심사평가를 합니다. 100개를. 그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8시간. 시간을 따지면 60분이니까 480분이죠. 480분 동안 제가 100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려면 한 개당 제가 최대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4분 혹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맨 앞에서부터 뒤 순서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심사위원들은 주로 앞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는 과연 사업계획서에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사례를 보시면 예시를 보면 앞부분에는 주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첫인상의 가장 기본은 이름이죠. 정말 이름이 특이하거나 재미있거나 뭔가 차별적인 이름이라면 기억하기 쉽겠죠. 사업계획서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차별성이 있고 쉽게 그런 아웃풋 이미지가 그려지는 제목이라면 심사위원들에게 처음부터 즉 첫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첫인상이 좋아지면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모두 다 좋게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제목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사업계획서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심사위원들이 생각이 든다면 그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평가가 되기 어렵겠죠. 이처럼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렇죠?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팀빌딩
관련한 쓰는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 다음으로 주로 보는 게 팀빌딩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는 대표님과 바로 팀에 대한 역량이죠. 따라서 이 팀빌딩에 대한 내용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첫 부분의 첫 인상을 좋게 하는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여기 창업자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는 그런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앞부분을 보시면요, 요약장표가 나옵니다. 그 요약장표는 한 장 혹은 두 장으로 작성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장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배경이 무엇인지, 또 사업 속에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차별성 혹은 시장성에 대한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보입니다. 바로 이미지를 붙이는 란입니다. 이 이미지는 창업자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향후에 완성되었을 때 그 최종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있냐 없냐는 정말 큰 차이를 줍니다. 이 이미지가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제목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구나 라고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만큼 사업을 많이 준비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에 대한 최종 아웃풋 이미지가 없다면 그래서 과연 이 사업 계획서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계획서의 요약장표에서는 최종 아웃풋된 이미지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창업자분들께서 나는 디자인을 잘 못해,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과 같은 창업자님들과 같다고 하면 작은 디자이너, 그렇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든지 학생 디자이너를 조금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대표님께서 창업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아이디어를 드로잉, 스케치해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디자이너들 손을 탄다고 하면 좀 더 완성도 있고, 또한 대표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의 최종 컨셉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요약장표까지를 보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업계획서를 합격시킬지 아니면 불합격시킬지가 바로 여기에서 거의 70에서 80%는 결정이 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많으면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4분에서 5분 제목과 팀빌딩 그리고 요약장표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이 없네 라고 판단되면 아마 불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창업자분들은 무조건 이 앞 페이지, 첫 페이지, 둘 페이지, 셋째 페이지까지 주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왜 사업에 대한 배경 필요성 컨텐츠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 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시장 규모가 1조고 매출이 목표가 1억이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가장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겠죠. 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한테 의논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은 철저하게 창업자, 개인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창업자가 생각했을 때도 문제점이지만 이런 문제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한 근거와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근거와 데이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뉴스와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누구도 토론하지 못하겠죠.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조사 데이터입니다. 내가 직접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을 직접 만나고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크게 보도자료와 시장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장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도 보이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이나요? 편안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물에 대한 사고가 날 것 같아, 익사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런 위험을 좀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 첫 번째 사진은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즐겁게 보이고요. 그런데 모 대표님이 익사 방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배경의 필요성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코칭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러한 사진 말고 이런 데이터 말고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다가 익사사고, 물놀이 사고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요 익사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보여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반드시 이 익사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례를 보니까 아마 환경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 관련된 뉴스나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저 문제가 맞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가 확보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대표님들의 사업에 대한 배경, 필요성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뉴스나 보도자료 같은 근거 있는 데이터, 고객을 직접 만나봤다는 시청자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사업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